네, 이번 시간에는 수용성 바이타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간이 되겠고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느냐고 고생이 많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은 이제 드디어 종강이고 그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뭐 탄수화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용성 바이타민까지 왔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 또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는 영양소 성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인 것 같고요. 지용성 바이타민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바이타민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크게 지용성 바이타민과 수용성 바이타민으로 나눴을 때 수용성 바이타민에는 B군과 C가 있다고 그랬는데 B군에는 비타민 B1, B2, B6, 뭐 엽산, 판도텐산, 나이아신, 바이오틴 뭐 등등 해가지고 총 8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 C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타민 C는 여러 종류가 없고 바이타민 C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베이트와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브산 이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환원형이고 하나는 산화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코르빅 애시드에서 이 수소가 그 떨어져 나간 상태가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브산이 되겠고요.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아스코르브산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비타민 C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스코르브산이고, 그 아스코르브산이 산화가 돼서 디아스코르브산이 된 다음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아스코르브산으로 돌아와야 항산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산화 작용인데,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 콜라겐 합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괴혈병이라고 하는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괴혈병이 바로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C의 또 다른 기능은 엽산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또 세포 화합물에 합성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있고, 철과 칼슘의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 칼슘 등과 같이 무기질을 공부할 때 이가 금속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이 바이타민 C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은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고, 남자의 경우 하루에 100mg 정도 권장을 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도 대략 한 100mg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고, 그것의 권장 섭취량의 대략 한 20배에 해당되는 2000mg, 2g이 되겠죠. 하루에 2g 이상은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종종 최근에 그 학자들에 따라서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유용한 그 기능이 있다 이래가지고 하루에 뭐 최대한 10g 정도 이상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연구 논문 결과는 있지만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상한 섭취량이 어쨌든 2g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오히려 산화적 스트레스를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세포의 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중요한 근본 식품은 주로 식물성 식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브로콜리, 고추잎, 또 케일, 또 풋고추, 또 사실은 잘 익은 빨간 고추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뭐 키위, 딸기, 뭐 레몬, 무청, 시금치, 피망, 사과, 뭐 청경채, 또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귤, 양배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채소류, 과일류들이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감자, 뭐 고구마 이런 데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섭취 기준으로 봤을 때 딸기 일회 분량에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키위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귤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사과, 감자, 시금치, 뭐 무청, 과일 음료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괴혈병인데,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고 심한 경우 장출혈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이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 C가 관여를 하는데, 콜라겐에는 하이드록시프로린과 하이드록실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하이드록실라이신, 하이드록시프로린을 만들 때 작용하는 효소가 하이드록실레이스라는 효소인데, 이 효소에 철 이가이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철 이가이온이 철산가로 산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 활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화 과정인데, 이 산화 과정을 억제하는 물질이 바로 바이타민 C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C는 프롤릴 하이드록실레이스 또는 라이실 하이드록실레이스에 들어있는 철 이가의 코팩터를 보호해서 삼가로 전환이 안 되도록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콜라겐에서 꼭 필요한 하이드록시프롤린이라든지 하이드록실라이신이 잘 만들어지도록, 만약에 그러면 하이드록시프롤린, 하이드록실라이신이 잘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콜라겐 자체는 만들어지겠지만 콜라겐의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조그만 충격에도 손상이 되고, 그래서 괴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잇몸 출혈, 장 출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했을 경우는 콜라겐의 정상적인 기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상에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세포병 약화로 외부 자극에 쉽게 손상이 돼서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멍이 잘 들고 잇몸이 붓고 출혈이 생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괴혈병이 생기죠. 우리가 괴혈병을 영어로는 스커비라고 합니다. 이 스커비는 1800년대, 좀 1700년대에 그 선원들한테서 많이 발병을 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 이제 대양으로 해양을 많이 했는데, 항해를 많이 했는데, 항해를 하다 보면은 뭐 1개월도 걸리고 뭐 몇 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에 그 채소라든지 그 신선한 야채, 과일 종류를 섭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혈병에 걸렸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괴혈병으로 사망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원인이 비타민 C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영국의 이제 해군들은 라임, 레몬이죠. 레몬을 배에다 싣고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받음으로써 괴혈병 문제로부터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해군의 이름을 라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그래요. 라임을 먹고서 라임이 제대로 적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해군의 그 별칭이 되겠죠. 또 심한 경우에는 연골과 근육 조직이 변형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위염이라든지 설사, 또 철이 그 과잉으로 흡수되고 수산염이 또 우리 몸 안에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장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통풍이라든지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이타민 B1인데요. 영어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타이아민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것이
비타민 중에서는 가장 처음에 발견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맨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그 발견한 사람은 아이지크만입니다. 아이지크만은 이 비타민 B1 발견을 공로로 1929년에 노벨상을 받게 됐고, 아이지크만은 비타민 B1의 구조까지를 밝히지는 못했고,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각기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기병은 자바말로 인도네시아 자바말로 베리베리라고 그럽니다. 이 베리베리라는 것은 I can't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이 결핍됐을 경우에는 일단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특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이지크만이 이 자바섬으로 파견된 것은 1900년대 초반인데, 자바섬에 그 당시에 이제 풍토병으로 이 베리베리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파견이 됐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 그 화란으로 돌아갔고, 인도네시아가 화란의 식민지로 한 300~400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이지크만은 화란 의사고 과학자입니다. 이 아이지크만이 남아서 병원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 원인이 뭘까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그 병원 뜰에서 걸어다니는 닭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닭이 사람의 각기병하고 너무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닭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보통 달려가면은 닭은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이 가도 이 닭은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기병에 걸린 닭을 잘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닭이 막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각기병에서부터 이제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아이지크만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닭이 왜 그 각기병에서 치료가 됐을까? 그 원인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그 닭이 각기병에 걸렸을 때하고 각기병이 회복됐을 때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원의 병원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병원장이 그 전에 병원장은 굉장히 그 인자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환자들이 먹고 남은 쌀밥을 닭한테 이렇게 모이로 줘가지고 그랬는데, 이 흰 쌀밥을 먹은 그 닭은 각기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부임해온 이 병원장은 굉장히 구두쇠라고 할까요? 굉장히 절약 정신이 투철한 병원장이어서 이 환자들한테 보리 밥이나 또는 현미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먹고 남은 그 찌꺼기를 또 닭한테 줬는데, 그 현미밥을 먹은 닭은 이 각기병에서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아이지크만이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겁니다. 현미 속에는 들어있는데 백미 속에는 없는 그 무언가가 각기병을 치료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닭을 이제 다시 닭장에 가두고 백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각기병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현미를 주니까 또 각기병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지크만이 발견했다. 이 벼의 그 현미에는 뭔가가 들어있다. 각기병을 치료하는 뭔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실에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아주 위대한 발견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근데 아이지크만도 그 당시에 이제 파스테르의 모든 질병은 세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패러다임에 빠져서 이 각기병도 어떤 미생물, 병원균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이 부족해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른 과학자들에서 이것이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니고 비타민 B1 결핍에서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1920년대인가요? 1910년대 초반에 비타민 B1에 대한 구조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밝혀진 것이 이제 사이아민이고, 사이아민이라는 이름은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발견된 이 바이타민인 사이아민은 아민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이 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합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비타민은 다 아민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바이타민이라는 말을 처음에 썼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이타민들이 다 모두 아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그냥 바이타민 이렇게 이자를 빼버렸다고 그래요. 어쨌든 맨 처음 발견된 그 바이타민이 바이타민 B1이고, 이 바이타민 B1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체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산기가 붙어 있는 TPP,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 형태로 여러 가지 효소의 코엔자임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아민하고 ATP하고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사이아민 다이포스포카이네이스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사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드디어 이 비타민 B1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 사이아민의 그 체내 기능은 정말로 다양한데 주로 에너지 대사하고 연관이 있는데, 카르복실기를 제거하는 탈탄산 반응, 또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 때 이루어지는 탈탄산 반응의 조효소들, 글루타메트 디카복실레이스, 가바를 만드는 물질이죠. 감마아미노부티르게시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공황장애가 오게 됩니다. 또 도파민을 만드는 디카복실레이스,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씨 병이 오게 되는 거죠. 또 5탄당 회로에 중요한 효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트랜스케톨레이스, 트랜스알돌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 바로 트랜스케톨레이스의 코엔자임이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입니다. 카르복실기 제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효소들이 대표적으로 이 크랩스 사이클에 있는 파이르부산 디하이드로제네이스, 또 알파 케토그루테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크랩스 사이클은 아직 아니죠. 크랩스 사이클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세틸코에로 전환되는데 관여하는 그런 효소가 될 텐데, 이 파이르베트 디하이드로제 컴플렉스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비타민이 5종류가 관여합니다. 코에라고 하는 판도텐산, NAD라고 하는 나이아신, 리포익 애시드, FAD는 비타민 B2의 유도체고요. NAD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아신이고, 이와 같이 총 5종류의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지금 안 보이는데, 어쨌든 5종류의 여기 TPP,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 TPP가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 케토그루타레이트 같은 경우도 FAD, 리포익 애시드, NAD, 코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알파 케토그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에서 석센일 코에가 되고, 피루부산이 탈탄산이 되면서 아세틸 코에가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TPP라고 하는 조효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비타민 B1의 권장 섭취량은 남자의 경우 1.2, 여성의 경우는 1.1mg/day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그리고 현미에 많이 들어있고요. 아까 아이지크만 실험에서도 봤듯이 감자, 백미에도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달걀, 고추, 닭고기 등등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미에 많이 들어있고요. 감자, 돼지고기, 백미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귤, 풋고추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타민 B1이 부족했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각기병. 이 각기병은 그 비타민 B1이 에너지 대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면은 힘이 없겠죠.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자꾸 일어서질 못합니다. 누워 있기만 하고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게 이제 베리베리인데 심한 경우는 이제 심장이 비대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벼운 증상은 식욕부진, 허약, 권태, 우울증, 불면증, 체중 감소, 근무력증 이런 증상인데 심할 경우에는 신경장애로 다발성 신경염이 생길 수도 있고 다리가 마비되거나 심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비대해지고 허약증이 생기고 건망증, 정신혼란, 공포증세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B1이 잘 결핍이 안 되지만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비타민 B1이 결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그 생선을 날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 또 고사리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식품 속에 비타민 B1을 분해시키는 파괴시키는 사이아미네이스라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핍증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이보플라빈인데 라이보플라빈은 바이타민 B2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스페링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보플라빈도 역시 그 비타민 B1과 마찬가지로 사이아민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코엔자임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핵산이 붙어있는 FMN 형태나 플라빈 모노누클레오타이드나 플라빈 아데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된 다음에 효소의 코엔자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라이보플라빈의 구조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의 코엔자임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 플라빈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효소들이 수소연을 받아서 이 수소를 운반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세포의 호흡 작용에 관여합니다. 특히 그 전자전달계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봤던 그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를 포함해서 크랩 사이클에 있는 알파 케토그루테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등등 여러 그 반응에 에너지 대사 반응에 관여를 합니다. 크랩 사이클 회로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이런 것들의 그 코엔자임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전달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트립토판이 나이아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여기에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또 엽산이 조효소로 전환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섭취 기준은 비타민 B1하고 비슷한데 남자의 경우 권장 섭취량이 대략 1.5mg 정도 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 1.2mg 프로테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2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서는 장어, 쇠, 간, 김, 시리얼 종류, 계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런 종류의 비타민 B2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리얼 종류, 달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2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 가장자리 또는 입 안, 주로 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염이라는 것은 그 혀에 염증이 생긴 거고 구내염, 구강 안쪽에 염증이 생긴 거죠. 또 구순염이라는 것은 입술에 염증이 생기는 거, 구강염이라는 것은 입 가장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거, 또 광선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포토포비아라고 그러죠.
지루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바와 같이 비타민 B2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 가장자리의 염증, 이거를 우리가 스토마타이티스라고 도 하고, 또 이 설염을 우리가 체일로시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그 입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아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아신은 니코틴아마이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니코틴아마이드, 아마이드 형태죠. 그 다음에 니코틴산, 이와 같이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 자체로 어떤 조효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 핵산이 결합되어 있는 아데닌과 그 라이보스, 그 다음에 인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NAD라든지 NADP,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 포스페이트, 이런 형태로 효소의 코엔자임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1나이아신 이퀴벌런트는 1mg의 나이아신을 의미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60mg의 트립토판과 맞먹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립토판이 나이아신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아신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아미노산이죠, 트립토판은. 그래서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나이아신 부족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나이아신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화 환원 반응에서 NAD나 NADP가 관여를 하고 있죠. 기타 여러 가지 대사 반응에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나이아신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양리작용도 또 있습니다. 나이아신의 조효소 작용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또 여러 가지 디하이드로제네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에 그 NAD가 조효소로 작용해서 어떤 기질에 있는 수소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효소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NADH가 되겠죠. 그 NADH는 다른 물질에 그 기질에서 이제 수소를 제거했고, 그 수소를 다른 물질로, 다른 화합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자기 자신은 다시 NAD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NAD는 권장 섭취량이 성인의 경우 16mg, 여성의 경우 한 14mg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상한 섭취량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35mg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칼로리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그러면 이거의 2배가 되겠죠. 한 70mg 정도가 상한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나이아신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이제 효모라든지 표고버섯, 땅콩, 그다음에 가다랑어, 가다랑어는 참치입니다. 그다음에 쇠고기 간, 뭐 돼지 간 등등에 많이 들어있고, 또 식물성으로는 이제 해바라기씨, 정어리, 뭐 각종 그 육류, 뭐 생선, 식빵 이런 데도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불고기, 고등어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효모로 발효시킨 빵, 백미 뭐 이런 데, 맥주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나이아신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펠라그라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펠라그라는 세 가지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피부염, 더마타이티스, 두 번째는 설사, 다이어리아, 세 번째는 우울증, 디프레션, 심하면은 데스. 그래서 우리가 4D 디지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그 질병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4D 디지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마타이티스 피부염을 보면은 이와 같이 대칭적으로 왼손 오른손에 다 생기고 왼 다리 오른쪽 다리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대칭적으로 생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펠라그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개에서 발견이 됐는데, 개가 나이아신이 부족했을 경우에 혀가 까맣게 되는 블랙텅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는 펠라그라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유럽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수수는 트립토판이 잘 흡수가 이용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나이아신 함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옥수수 빵, 옥수수 죽 이런 것을 먹었던 이태리, 로마 제국 시대 때 많이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단백질과 나이아신 섭취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펠라그라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당뇨, 만성설사, 흡수불량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이아신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타민 B6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타민 B6의 유도체로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피리독신, 피리독살, 피리독사민. 피리독신은 알코올 형태고요. 피리독살은 이와 같이 알데하이드 형태고, 피리독사민은 이와 같이 아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형태는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PLP, 피리독신 포스페이트, PNP가 있고요.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PLP가 가장 중요한 코엔자임 형태가 되겠습니다. 피리독사민 포스페이트도 물론 존재는 합니다. 비타민 B6의 체내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미노산 대사. 여기 단백질 대사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미노 애시드 메타볼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 전이 반응, 아미노 트랜스퍼, 아미노 그룹을 트랜스퍼하는, 전이하는 그런 반응에 주로 관여를 합니다. 적혈과 합성에도 연관되어 있고 신경전달 물질에도 합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미노기 전이 반응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대사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타민 B6의 조효소 형태가 피리독살 포스페이트인데, 피리독살 포스페이트가 조효소로 참여하는 생체 내 반응을 보면 주로 아미노산 대사고, 아미노산 대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트립토판 대사. 트립토판이 나이아신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신경전달 물질 합성하는데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도파라든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또 핵산 합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글라이신으로부터 햄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이 피리독살 포스페이트가 관여를 합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또 이 글라이코젠 분해하는 데도 비타민 B6가 PLP가 관여합니다.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보면은 그루탐산에 있는 아미노기를 피르부산으로 이렇게 아미노기를 전이할 때 관여하는 효소가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스, ALT라고 우리가 보통 약자로 얘기하는데, 알라닌 트랜스아미네이스 또는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ALT 효소가 이제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를 코엔자임으로 가지고 있고, 이 그루탐산이 아미노기를 피르부산으로 전달하게 되면 그루탐산은 알파 케토그루타산이 되고, 피르부산은 아미노기를 받아서 알라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 이 트립토판으로부터 안드라닐산, 카이뉴렌산,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누클레오타이드,
니코틴산 모노누클레오타이드 AMP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효소들이 작용하는데 그 효소의 조효소로서 이 피레독살 포스페이트 비타민 B6의 요도체가 관여합니다. 권장 섭취량은 1.5mg per day. 여자의 경우는 그보다 조금 낮죠. 1.4mg per day. 성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고 100mg per day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별 비타민 B6 함량을 보면은 고등어에 많이 들어있고 돼지고기, 닭고기 많이 들어있고 또 백미, 현미에 많이 들어있고 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늘에도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미에 많이 들어있고 닭가슴살,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했을 때 식욕이 감퇴되거나 메스꺼움, 구강염, 설염, 피부염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말초신경 장애가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타민 B6가 여러 가지 뉴로트랜스미터,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를 한다고 그랬죠.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햄을 만드는 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빈혈이 나타납니다. 햄 합성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운동실조가 생길 수도 있고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